에르도안의 꿈이 뭐냐면 네. 그 왕들이 있는 나라가 잘 되잖아. 뭐 쿠베이트, 카타르, 사우디 봐봐 잘 되잖아.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래. 그냥 러시아랑 친해지다 보니까 느낀 거 뭐냐면 푸틴이랑 뭐가 깨지면 그냥 끝이에요. 시리아 내전이 끝난 순간부터는 세계가 에르도안의 비료성을 안 느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튀르키예 최근에 외교 행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치적 지형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튀르키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언론인이시자 이 귀화 한국인이신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튀르키예 외교 행보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동안 아니 이거 도대체 나토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정말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튀르키예한테 좀 부담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에르도안이 워낙 지금 뭐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에르도안이 맨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2002년 때는 그때 열심히 민주화하고 법치주의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특히 미국하고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여기저기 이제 뭐 연설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근데 동시에도 이분이 러시아랑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 성격상 좀 약간 사나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에르도안 때 이제 예전에는 좀 축구 선수 한 시절도 있고 등등등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는데 근데 에르도안이 이제 2012년 13년에는 이란 경제 제재하고 그 시리아 내전이랑 관련된 수사들이 터지면서 이제 에르도안의 생애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탄압하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럽으로부터 자꾸 쓴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 보기에는 굳이 좀 약간 유럽이랑 같이 가야 되나? 유럽이랑 같이 안 가는 나라들을 잘 먹고 사는데 뭐 예를 들면 인도. 인도 지금 유럽이랑 같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단독 길을. 자, 그 이후로부터 유럽이란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랑 사이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EU 가입이고 여쩌고저쩌고 근데 서양 세계란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거 뭐냐면 나토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알 건데 우리는 미국이란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미국이란 대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미 동맹 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튀르키예 군 안에는 1군, 2군, 3군이 다 모든 정보가 나토 본부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튀르키예는 그리스랑 전쟁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니까 우리 정보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토 별도로 자기 군 별도로 애기 쿤이라고 다른 군대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정보를 나토에다가 안 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20대 중반부터는 열심히 나토 본부에 가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군내 일부는 나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80년대 쿠데타예요. 네. 80년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토가 튀르키예에다가 압박을 해요. 아, 그 그리스 재가입 반대표 그거 하지 마.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그리스를 나토로 받아줘야 되는데 니네들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리스는 중간에 나갔거든요. 네.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터키는 막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80년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다음 날 군인들이 야 빨리 나토에 가서 그 찬성표를 던져. 쿠데타 일어나고 며칠 안에는 그리스가 다시 한번 나토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튀르키예 군인들한테는 정말 나토라는 어떤 존재가 굉장히 큰 거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군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안보예요. 나토는 튀르키예 안보에다가 엄청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 동맹 체계이니까 그렇게 안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 그런데 최근에 튀르키예 행보를 보면 마치 러시아, 이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무슨 삼국 동맹이라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밀착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 뭐냐면 그거는 같이 동맹하는 거 아니고 앞에다가 시리아, 이란은 메인 디시가 있는데 누가 얼마나 뜯어 먹을 거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시리아에서 그동안 정권이 시아파 정권이었는데 과반수는 수니파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 시아파 세력이 시리아를 끝까지 다스렸으면 좋겠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잘됐다. 우리 이미 시리아는 우리의 동맹국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약간 지중해에서 한국 하나만 가지고 가도 좋겠다 하고 그 생각이고 튀르키예는 야
시리아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하나의 자치권 그런 조그마한 나라 생긴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이 세 개의 나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나라는 시리아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지 동맹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좀 상황이 좀 다른 거군요. 자, 그런데 튀르키예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 때마다 좀 놀랐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 신청을 반대했을 때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일부러 좀 일종의 전술적 측면에서 한 건지 그런 것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터질 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튀르키예는 그동안 나토 안에서 드러이 목마로 보이다 보니까 잃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전투기 프로그램 있다든가 아니면 그 무기 수입 수출이랑 관련된 것들이 다 튀르키예는 배제당했거든요. 같은 나토 회원국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기로 그동안 잃었던 특권들을 다시 확보하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전을 하고 다음에 장성표를 날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배제당했던 프로젝트들하고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되잡게 됐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봐봐 나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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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날 나도 알았다고 해줬어. 우리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하고 또 국민들이 너무 좀 국뽕에 빠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튀르키예는 얻을 것을 얻은 거 아니고 튀르키예는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나토가 볼 때 튀르키예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계속해서 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있었잖아요. 자, 제가 방금 전에 그 나토하고 튀르키예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동안 에르도안이 그 2013년 이후로부터 나토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러시아랑 친해졌잖아요. 그냥 러시아랑 친해지다 보니까 느낀 거 뭐냐면 서양 국가들이랑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그걸 좀 약간 풀어줄 수 있는 서양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기구들이 있는데 푸틴이랑 뭐가 깨지면 그냥 끝이에요. 푸틴이랑 가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보기에는 둘 다 미운데 그나마 이쪽이 나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약간 나토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에르도안은 사실상.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완전 좀 약간 힘의 논리예요. 네. 그냥 누가 주먹으로 강하면 그쪽 사람이 이기는 그런 구도인데 근데 나토 소양 세력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나마 체스판이에요. 네. 꼼수를 좀 약간 제대로 부르면 획득할 거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에르도안도 이걸 최근에 깨달아 가지고 이번 스웨덴하고 핀란드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실 나토야. 나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나토랑 더 친해지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튀르키예 특히 또 에르도안이 지금 현재 지렛대로 삼아서 어떻게 협상력을 높이는 어떤 무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활용하나요? 지정학적인 거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봐요. 그렇게 없었으면 시리아 내전에다가 서양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제 이 난민들이 국제법상 마음껏 유럽에 가도 돼요.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거 몇백만 명 시리아 사람이 유럽 오면 우리가 망하는데 그러면 튀르키예한테 돈을 주고 네. 너 그 난민들 좀 막아줘. 이쪽으로 보내주지 마. 그래서 튀르키예는 유럽이랑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에르도안 자꾸 그 난민 카드를 써요. 야 국경 열어줘? 500만 명의 시리아 사람 니네들한테 보내줘? 대놓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한테 제일 큰 카드 무기가 뭐냐면 지정학적인 위치 말고는 없을 것 같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워낙 지금 현재 이란이라든가 이제 사우디 진영 양쪽이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자꾸만 튀르키예도 뭔가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는 그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중동에서 왠지 튀르키예, 사우디, 이란 이렇게 삼각 구도가 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나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나라들 중에서 좀 약간 뜰만한 나라는 이란이 맞다는 거 확실해. 그건 인정해야 돼. 이란이 지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동맹국인 바흐레인에서도 인구의 70%는 시아파이니까
근데 왕이 순위파예요. 네. 거기서도 또 이제 바흐레인을 통해서 좀 약간 사우디를 괴롭히고 제일 사우디를 괴롭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우디 코앞에 있는 예멘이에요. 네. 예멘에서도 지금 시아파 반군이 정권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정권을 잡지 못하는데 그게 연결하면 그 유명한 초승달 벨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시아파의 조승달이 되는 건데 네. 사우디는 지금 갖고 있는 그 위치를 보호하는 거지 핵공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중동에서는 예전에는 튀르키예하고 몇 개 이렇게 순위 국가들이 하나의 세력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순위 그룹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순위 그룹은 약간 구심점이 없지 않나요? 누굴 중심으로 뭉칠 그죠. 수가 없지 구실이 않나요? 이제 무너졌죠. 이란은 어쨌든 이쪽은 시아파는 있는 예, 거고. 예. 네네. 그러면 이쪽 순위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하려는 튀르키예의 노력 같은 게 튀르키예는 예전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그 모든 카드들을 잃었고 유일하게 손에 있는 카드는 팔레스타인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튀르키예도 구심점이 되기엔 좀 약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 자꾸만 나오고 있는 중동 정세의 분석은 예. 조금 좀 약간 현재 상황을 좀 반영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어느 있네요. 정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 왜냐하면 사우디는 네. 지금의 왕세자를 통해서 사우디가 분명히 변하고 있는 건 무함마드 확실해요. 빈 살만을 예, 통해서요. 무함마드 빈 살만을 통해서 사우디가 분명히 바뀌고 있는 거 확실한데 근데 그동안의 왕들을 보시면 물론 중간에 또 암살당했던 파이살 왕이 있는데 그 암살당했던 왕을 제외를 하자면 사우디는 그동안 서양 세계의 눈치를 보는 나의 그 오일머니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고 중동에서 누구도 신경 쓰진 않았어요. 네. 조롱당하는 나라였거든요. 지금 이제 지역 백공국으로 뜨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사우디 이미지를 지금의 이 왕세자가 얼마나 삭제를 할 것인지 그 이미지를 제대로 워싱을 할 건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물음표예요 모든 거. 이 또 하나 궁금한 건요. 튀르키예 외교 관계에서 사실 자말 카슈크지 사건만 아니었으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실 네. 사우디의 실권자였던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도 서방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든 걸 정말 망쳐놓은 건 에르도안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에르도안 대통령 엄청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엄청 들거든요. 싫어해요. 엄청 그럼- 싫어하고 네. 그리고 에르도안 입장에서도 그동안 항상 중동에 있는 순위 라인의 지도자는 한다면 튀르키예가 아닌가. 왜냐면 나토 회원국이면서 서양과 사이가 좋은데 오스만 제국 후계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잃을까봐 하는 걱정도 있었죠 튀르키예는. 아, 물론 사우디는 그럴 가능성 없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워낙 인기도 좀 서방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에르도안이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 뭐냐면 중동에서 그동안 인기가 네. 있었던 지도자들을 보시면 나이가 어렸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일 유명했던 아랍 지도자가 누구예요? 자말 압둘 나세르. 이집트의 나세르. 네. 그분 진짜 이미지가 너무 좋고 그 사람 대령인가 준장 시절 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비교적으로 나이가 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 젊은이들 눈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도자로 보이고 그 사람 죽을 때는 다른 나라 왕들도 울었어요. 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오래간만에 또 몇십 년 만에는 나이가 저보다 3살 많아요. 모하메드 빈 살만 형이. 네.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분이. 네. 그동안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 보시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사우디 이전 왕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왕도 그렇고 다 할아버지들인데 네. 근데 중동 사회를 아시다시피 네. 숨 안 쉬고 아기를 만드는 사회인데 네. 얼마나 젊은 사회이겠어요. 그렇죠. 이 젊은 사회들이 서양 정상들이랑 만날 때는 악수를 했을 때 그 손을 제대로 잡고 싶은 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나마 예전에는 중동 사람들의 그 욕구를 에르도안이 채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딱 30대 딱 그 등치가 큰 딱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우리의 지도자가 당선했다는 걸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요.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네. 존재였던 거죠. 그러면 아니 이제 순위파 같은 경우 순위 국가들 사실 인구도 많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순위 국가들이 막 서로 단결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네. 가질 것 같은데 사우디하고 지금 튀르키예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질 제가 이제 가능성이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깜빡을 했는데 네. 사우디가 지도자가 못해는 하나도 이유가 있어요. 사우디의 종파예요.
순니파는 맞아요. 근데 네. 순니파 안에는 와하비파예요. 와하비. 와하비파는 하네피, 샤피, 말리키, 함벨리 이렇게 순니파의 제일 4개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각 살짝 까다로운 까칠한 파인 함벨리에 속해 있고 함벨리 안에서도 제일 끝에 있어요. 야 와하비파 그 다음은 테러리즘이에요. 그 정도로 순니파에서 제일 강력한 종파이거든요. 네. 사우디는 순니 세계의 지도자 될 수가 없는 이는 바로 종파예요. 네. 너무 좀 이렇게 완고하고 그런 종파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똑같은 왕국인데도 이렇게 이미지가 좋고 그냥 군사적으로도 무시하지 못할 거거든. 거의 예멘하고 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하나피파예요. 네. 순니파 안에 있는 제일 온건파예요. 튀르키예가 하나피파예요. 네. 한베리 안에 네, 있는 네. 와하비파인데 와하비파는 오직 사우디에 있는 종파지 어. 무슨 좀 약간 이렇게 국제적인 종파도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언론만 네. 봐서는 이해 못할 어떤 같은 중동의 순위니까 뭐 그러겠지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와, 그 안에 정말 복잡한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편에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인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내년에 네. 3선 도전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죠. 3선인지 4선인지 7선인지 아, 12선인지 참, 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선수는 참 애매한데 하여튼 네. 자, 그런데 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에르도안이 이번 선거를 할 것인지 네. 할 것인지 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래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한다면 이길 것인지 어. 이긴다면 어떤 식으로 이길 것인지 이거 다 물음표인데 잠깐만, 선거를 안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안 할 수 지금 전쟁 중이니까 연기하자고 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알겠다, 내각제에서 때문에. 대통령제로 넘어가는 것 다 계엄령 선포 하에서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 투표를 계엄령 속에서 하면 안 되니. 그걸 안 자기 되는데. 임기를 자기 마음대로 연장한다는 뜻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의 꿈이 뭐냐면 네. 아니 중동에 그렇게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있는 나라도 잘 되잖아. 뭐 쿠베이트, 카타르, 사우디 봐봐 잘 되잖아.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래. 이거 지금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안 할 수도 있군요. 와, 네. 깜짝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거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그럼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경우에 중동 정세. 에르도안 실각이다. 네. 정권 교체 된다고 하면 그 답변이 나와 있어요. 튀르키예는 다시 한번 예전에 있었던 그 친서방 세계에서 자기네 자리를 다시 확보하고 이란하고 러시아랑 적당한 선에서 이웃 국가이니까 네. 대놓고 나빠질 수도 없어요. 네. 이웃 국가예요. 네. 다시 옛날에 튀르키예의 그 위치를 회복을 할 것인지 확실한데 근데 에르도안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될 건지는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라 봐야 돼요. 근데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 에르도안은 다시 한번 정권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끝난 순간부터는 세계가 에르도안의 필요성을 안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에르도안 같은 사람은 제거해야 되죠.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언제 어떤 일을 저질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아 난민을 이용해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압박하고 있으니까 정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카드가 있어요. 이 시리아 내전 덕분에 에르도안 손에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네. 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수많은 카드가 다 쓸데없는 카드가 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는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에르도안이 왜 굳이 필요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아랍의 봄 때도 봤지만 네.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경제 상태가 멀쩡해야 되는데 네. 지금 튀르키예 경제가 혹시 그때 이제 출연 한 6개월 전쯤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 11리라 13리라였는데 지금 18리라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경제 상태가 지금 이제 훨씬 더 나빠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신뢰예요. 경제라는 건 신뢰이거든요. 우리는 왜 지금 그 무역을 했을 때 달러를 써요. 그 초록색 그 종이에다가 우리는 신뢰를 하잖아요. 네. 나 이걸 나의 석유를 주고 이 초록색 종이를 받으면 이걸 나는 초콜릿 먹을 수가 있다. 신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본이 튀르키예에다가 신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미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직 에르도안의 뺨을 안 때렸던 기업들도 틈을 찾아서 튀르키예로부터 졸수하고 싶어요. 국내 기업도.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방식, 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실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튀르키예 경제나 또는 어떤 국제적으로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예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너무 후퇴됐어요. 너무 후퇴되는 건 확실하고 지금 이제 신뢰를 주는 나라를 안 보이고 있어요.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우리는 튀르키예를 통해서 소양이랑 잘 지낼 수 있다. 튀르키예는 우리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선배다 이런 위치가 있었고 이제 중동 국가들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에르도안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오스만 제국의 부활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지금 몇 개 나라에서 지금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리비아에서도 튀르키예군이 있고 시리아에서도 튀르키예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이미지가 떨어졌어요. 제일 가까운 같은 종교, 같은 인접한 지역인데도. 그래서 이거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오스만 제국으로 정말 회복하고 싶으면 신뢰를 네.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뢰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제국으로 회복하겠다.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이 욕심 자체가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분석을 잘못한 거죠. 예전에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미국 대륙으로 혼자서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가 왜 영국한테 밀렸어요? 이제는 패 아니고 네.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영국이 미리 파악을 했고 은행 시스템들을 만들고 다음에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전쟁을 끝까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춰줬어요. 영국. 그러다 보니까 툭툭툭툭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변해가면서 시기마다 중요한 아이템들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큰 제국이 되려면 큰 땅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는 제 보기에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이거든요. 그러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크게 나라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군사들을 보내는 거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약간 동맹 체제들 만들고 국제 기구들 만들고 가야지 이거는 제국이지. 남의 나라에다가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는 자체가 이제 제국 아니고 이제 동네 왕따이죠. 자, 알파고 신하 씨가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이해하고 옛날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중동 정세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한 박종원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텐데요. 대한중동. 예, 구독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네, 꼭 같이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Round one, fight.